Hi, my name is 아, Dr. Meryl 여러분 Silverman, and I'm a 안녕하십니까? senior 저는 메릴 technologist with the 실버만 Office of 박사라고 Policy 합니다. and Program 그리고 Development 지금 at the 현재 Food 미국 Safety Inspection 농림부에서 Service within the United States FSIS라고 Department of 불리는 Agriculture. 식품 및 Today, I'll be 검사 giving an 서비스에서 overview 일을 하고 of hazard 있습니다. analysis 여러분을 and 만나게 critical 돼서 control 진심으로 systems 반갑습니다. requirements 오늘 at food 저는 safety 제 발표를 inspection service. 통해서 식품 위해 요소의 중점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그리고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FSIS의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FDA, 저희의 이제 관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헬스업 접근법 또한 7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헬스업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FIS가 검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적절하게 식품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농림부 산하의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육류라든지 가금류라든지 가공난 제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품의 정확한 내용 표시를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아주 다양한, 정말 아주 많은 그런 양의 육류라든지 농산물 또한 가금류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품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해당 시설에는 효과적인 헬스업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헬스업 같은 경우에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 과학에 기반한 그런 통제 조치, 접근 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헬스업의 중심 목표 같은 경우에는 식품 안전을 위함하는 것이고요. 예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책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FSIS라는 기관의 검증을 받은 해당 시설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란류 같은 경우에는 선진화, 현대화법을 통해서 헬스업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법을 통과를 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이 되고 또한 식품 안정이 최소화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고 있는 접근 체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헬스업의 규제 시스템을 봤을 때 구축이라든지 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헬스업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의 분석이 맨 바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 요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효과적으로 헬스업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스업 계획, 헬스업 플랜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헬스업 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어서 기반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이 위의 분석과 위에 있는 선행 요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업 직접 계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록과 체계, 예를 들어서 문서로, 서면으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서 헬스업 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헬스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헬스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식품 관련 미생물 기준에 대한 국가자문회라는 것에서 마련한 헬스업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마련을 해서 헬스업의 기본 원칙들을 재정의를 한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아닙니다. 규제는 아니고 저희 FSIS라는 해당 지침을 마련한 것을 토대로 CFR 파트 417이라는 규제의 프레임워크, 틀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워킹 그룹에서 1997년부터 작성을 해오고 마련을 해온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자체, 법규 자체가 아니고 이 지침을 토대로 이제 CFR이 만들어내고 이것이 연방으로 전체 공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틀 9번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17번까지 쭉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썹에는 제7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따라서 위해 요소라든지 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위해 요소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부분, 3번은 함께 기준을 설정하는 것, 4번은 모니터링 절차를 구축하는 것, 5번은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그리고 6번은 기록, 7번을 검증 절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해 요소 분석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각각의 공정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위험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 해썹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리스트의 작성에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협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해 보소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각각의 단계에서 예를 들면 식품의 보관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섭취할 시점이라든지 이런 전체 주기에 거쳐서 안전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 조치를 확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관리 요인인 CCP의 틀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생물, 화학, 물리적 위험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위험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 화학, 물리적인 위험들이 각 공정 단계마다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시설 내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식품이 섭취되는 그런 단계까지도 위험 요소들을 예상을 하고 식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해썹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를 들면 신선이라든지 통제 밖에서 예상될 수 있는 위험들을 저희가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구축된 시설 내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식별을 해야 하고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것인지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계획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해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고 체계를 돌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위험은 생물, 화학, 물리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드 애널리시스라고 불리는 위해 요소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할 때는 스스로에게 업체들에서 질문을 던지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식별이 하면 되는 것이고 yes, no라는 예, 아니요라는 답변을 통해서 그 다음 플로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CCP로 분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왜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서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필수라든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문서들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행요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선행요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본 환경 그리고 운영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설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몇몇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적용이 되고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런 현장에서, 환경에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디자인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조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이라든지 GMP를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표준 OS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조치들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들 수 있는 예가 바로 온도 제어 프로그램,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SOP도 있고요. SSOP라고 부르죠. 이거 같은 경우가 바로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게 시설에서 이런 선행요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품 안전 관련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요소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육류라든지 가금류의 사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물질을 예방할 수 있는 항균, 그런 작용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요 관리점 CCP라는 결정 부분인데요.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식품 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CCP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위험 같은 경우에는 공정의 초반부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확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컨트롤, 통제가 적용이 되어야 되고 예방, 제거 또는 경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문서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CCP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CCP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품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이물질, 예를 들면 금속 물질로 인한 오염 또는 그 사체로 인한 화학약품 처리했을 때 있는 위험 발생 요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CCP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위험 요소가 있는 초반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지점의 CCP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CCP 같은 경우에는 공정의 후반부에 확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는 바로 요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생물학적 위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예를 들면 뭐 원자재를 바로 배송받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요소, CCP들이 뭔가 발견이 되었다면 그럼 어떤 통제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이 된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경감이 되고 감소가 되는 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상에 제거와 경감이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원칙으로 한계 기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CCP 통제를 전체 주관하고 있는 파라미터, 4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 최대값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그 기준 내 안에서 무조건 이런 파라미터들이 측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량화가 가능한 값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CCP를 지정을 함으로써 아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 요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토대로 해서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제품 그리고 구체적인 식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특정 기준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리적인 측면이라든지 화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CCP 같은 경우 한계 기준이라는 것은 무조건 측정 가능한 그리고 양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량화 수치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아주 수용한 기준 정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는 과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토대가 무조건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계 기준이 설정이 되고 나면 당연히 각각의 그 CCP에 관련되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CCP의 통제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찰 수치라든지 또는
측정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CCP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런 위험이 경감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진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절차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측정이라든지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감시가 되고 감독이 되는 것이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관찰 그리고 측정이라는 것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부분은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있고 어떻게 낮아지는지를 기록을 할 것을 저희가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라미터 같은 경우가 측정이 됐을 때 만약에 특정 기준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개정 조치 그리고 교정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그 플랜을 무조건 명시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구축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모니터링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CCP에서 그리고 생산시설 밖에서 그 어떤 시점에 측정을 하더라도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이 관장이 되고 추천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니터링의 지원 같은 것을 살펴보면 절차와 빈도를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CCP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그 직원들이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적절한 트레이닝, 교육을 이 담당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통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는 담당자 또는 모니터링 담당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해석과 관련된 CCP들이 잘 측정이 되고 있고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프로세스로서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모니터링 절차의 구축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정 컨트롤을 위해서 추적을 하고 또는 한계 기준치로부터 이게 벗어나기 전에 관련된 그런 특정 트렌드를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계 기준이 이탈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점에 이런 한계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교정 절차 그리고 개선 절차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절차, 모니터링에서 여러 시정 조치들이 결정이 된 이후에는 바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은 바로 어떤 단계에서도 다 서면으로 기록이 되고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선 조치를 방법을 마련을 하고 수립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선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계 기준이 설정인 다음에 여기에 이탈했을 경우에 위의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갈 수 없도록 처리하는 조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소비자에게 위험 요소를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개선 조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에 따라서 또는 제작 식품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헬스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개발을 하실 때는 기록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문서화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헬스업 시스템 내에서는 이런 기록 유지 시스템이 구성을 무조건 되어야 되고 헬스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CP를 하기 위한 모든 측정 또는 모니터링 또는 개선 조치들이 또 서면으로 문서화돼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헬스업 계획의 요건을 준수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서면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 하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요. 헬스업이라는 문서를 봤을 때 그냥 헬스업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일자별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고 그 모니터링 측정 결과 어떤 개선 조치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시설에서 모든 제품이 이 요건을 준수해서 생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큐멘테이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증 절차입니다. 헬스업 계획 내에서 이런 제품들이 통제되고 적절하게 생산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보는 그런 발리데이션, 검증 절차라고 보시게 되겠는데요. 발리데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검증을 하고 이거를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 또 정부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검증 절차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절차로서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CCP 평가 그리고 한계의 기준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서 통제가 되고 있는가를 보는 과정이라고 하면 보겠습니다. 검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학과 기술 서포트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헬스업 계획이 그리고 선제 이행 요건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가시적으로 위험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과정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떻게 병원균이나 어떤 식으로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조치의 결과들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검증 요소는 바로 인풋 발리데이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헬스업 시스템이 설계가 되었고 이거를 그대로 실시했다라는 것을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생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균에 대한 그런 아티클, 문헌 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해당 균들이, 병원균들이 없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었고 한계 기준 내로 통제가 되었는가를 입증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재평가 같은 경우, 계속 검증 같은 경우에는 헬스업 계획을 세웠는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증 절차를 봤을 때 헬스업 계획이 아주 적절하게 식품 안전 위해 요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기구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미생물 그리고 완제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균들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요건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문서를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을 보는지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정상의 변화가 있어서 위해 요소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예상이 되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검증을 하는 또한 절차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 기관 입장에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 FSIS의 검증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로 헬스업 계획의 마지막 통제 장치로서 저희 FSIS는 밑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헬스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IPP라고 불리는 검사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 헬스업 시스템 개발 또 구현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관련 지침은 FSIS 디렉티브 5000-6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업 검증 같은 경우에는 또 IPP 같은 경우가 이 계획이라든지 헬스업 계획이라든지 필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한 기타 자료들을 어떻게 마련해 놨는지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FSIS 디렉티브 5000-1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샘플링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헬스업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샘플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식품 안전을 보증하는 기관인 FSIS의 그 목표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해썹의 그 7원칙, 즉 위해 요소 분석과 그 다음에 CCP,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화라든지 검증 밸리데이션까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자료로 그 식품이 안전하게 생산되었다는 것을 그 서면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록 보관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미스 실버먼 씨께 사전에 선정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해썹 적용을 위한 위해 요소 분석을 할 때 심각성 평가를 코덱스 FAO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년 이상이나 경과해서 새로운 위해들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식품 위생의 일반 원칙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실무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해썹 그리고 또 위해 요소 분석 심각성 평가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지금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CFH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장 최근에 2020년 7월 달에 열렸던 로마에서 열렸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였죠. 그때 이제 업데이트를 발표한 바 있고요. 지금 이제 초안이 마련이 되어서 검토 단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